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의 이정수 전문위원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이제 2021년 베스팅 트레이드맨 특별 증시 대전망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시간을 좀 마련을 했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2021년도에서 또 시장을 또 어떻게 또 준비를 하고 또 지금에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마 좀 답답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분명히 지수는 많이 올라갔는데 지금 흐름들이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체감들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좀 준비를 했고요. 내년에서 어떤 종목과 어떤 섹터를 봐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신랄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강의를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지수가 굉장히 좀 강하게 지금 계속 올라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한테 그동안에서 계속 강조를 시켜드렸던 이제 종목은 바로 이제 제약주였었죠. 제약바이오 섹터들의 흐름을 여러분들한테 9월 말서부터 해서 이제 10월 말서부터 해서 이제 공략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나서 이제 11월 달에서 제약주들 많이 갔죠. 녹십자도 많이 갔고, 종근당도 많이 갔고, 셀트리온 특히나 많이 갔고요. 유한양행, 한미약품, 대형주를 싹 다 잘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중형주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중소형주 쪽에 이제 제약바이오주들이 굉장히 좀 잘 움직이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에서는 이제 2021년에서는 이제 제약바이오주는 안 되지는 않아요. 계속 가기는 할 거지만 그래도 다음 섹터가 뭐가 될 것인가를 좀 준비한다면 저는 이제 IT 부품주를 이제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어쨌든 IT 부품주에 대한 얘기는 좀 나중에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고요. 이제 일단은 차트 흐름을 보면서 일단은 시장의 흐름과 그다음에 그동안 움직였었던 제약주의 흐름들, 그리고 왜냐면 이 흐름들을 봐야지만 이 시장에 있는 제약바이오의 흐름들이 똑같이 IT주에서도 다시 또 나올 겁니다. 최근에 이제 제약바이오를 어떻게 움직였는지 여러분 봐야 되는데, 일단은 시장에 있는 가장 움직임이 제일 핫했던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지 헬스케어 제약이라든지 이쪽의 흐름들을 좀 살펴보면, 자, 이렇게 보면 10월 달입니다. 이제 10월 달 말에서 자, 10월 달 말에서부터 해서 여러분들한테 제약주들을 이제 봐야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자리들이 바로 이제 셀트리온을 일단은 처음에서는 이제 셀트리온이 이제 넘어가기 시작하는 것보다는 셀트리온 아마 제약이 먼저 움직였을 거예요. 자, 셀트리온 제약부터 셀트리온 요거를 먼저 자, 셀트리온 제약부터 셀트리온 제약이죠. 그래서 셀트리온 제약이 여기를 이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넘어가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넘어갔다기보다는 이제 넘어가기 위한 이제 거래가 실리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봤고, 그 다음에 항상 셀트리온 제약을 볼 때에서는 당연히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같이 봐줘야 돼요. 근데 이때 당시에서 대장이었던 이제 셀트리온 형제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할 것 같으니까 10월 달서부터 이제 느낌은 있었어요. 근데 이 느낌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제약주를 강하게 들어가기는 좀 그래요. 그렇죠? 저도 그래서 일단은 그냥 느낌만 본 거예요. 물론 이쪽 제약주들 셀트리온 제약 고점을 돌파할 때 제가 저녁 방송 셀트리온 형제들 베스팅 트레이드맨 이 방송 저녁 시간대에서 이거는 죽는 게 아니다. 더 갈 것이다라 얘기를 했고, 오히려 공략해야 되는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도 아마 셀트리온 제약입니다. 그래서 요게 그렇게 해서 많이 갔죠. 실질적으로 많이 갔고, 여기서 바닥에서 뭐 70% 정도 올라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한 70% 정도 올라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셀트리온 제약도 많이 가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가고, 많이 올라갔는데, 지금 이 제약주들이 그러면 끝났느냐? 끝나지를 않았어요, 아직. 아직 끝나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많이 떴기 때문에 못 사는 거는 뭐 당연하지만, 조정받으면 당연히 살 수 있는 종목이고요. 아직 제약주들은 제가 볼 때서는 내년 2월 달까지는 계속 달릴 가능성이 높다.
어쨌든 셀트리온 이쪽에 관련주들이 이렇게 잘 움직였는데 일단은 제가 처음에서 이제 제약바이오주가 움직일 거라고 이미 낌새를 쳤던 것들은 요것 때문에 그랬던 거고 제가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시세라는 게 있잖아요. 시세라고 있는 게 어차피 오늘 이제 강의 시간이니까 그러니까 이거 셀트리온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업종의 섹터들 이제 대장주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2차 전지가 있을 거고. 그렇죠? 2차 전지가 있을 거고. 그리고 제약이 있을 거고. 2차 전지는 올해 언제부터 달렸습니까? 3월 달서부터 달렸죠? LG화. 그렇죠? 3월 달서부터 열심히 달렸습니다. 제약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2월 달부터 달리기 시작했는데 3월 달에 4월 달 계속 달리다가 거의 7월, 8월 고점을 치고 조정을 받았죠. 그리고 9월 조정받고 8월서부터 내려오기 시작해서 한 2달 조정받았죠. 그리고 10월까지 조정을 받은 애들도 있고 길게는. 그리고 이제 11월 달서부터 다시 제약주 움직이는데 이 흐름들을 보게 되면 자 이렇게 막 낙설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 기법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가가 뭔가가 하나 이렇게 강하게 샥 하고 올라가는데 그게 잔챙이 종목 말고 주도주, 대장주, 센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도주의 흐름은 꺾이지 않는다라는 얘기 한번 들은 적 있죠. 주도주, 강한 거. 강한 종목들은 죽지를 않아요. 그 죽지 않는데 한 번 상승을 한 번 쭉 하게 되면 얘네들이 조정을 받죠. 조정을 받고 그리고 이 조정을 받을 때 뭐가 움직입니까? 다른 종목이 움직여요. 자, 그러면 아까 좀 전에 낙설하는 거 가지고 다시 보게 되면 제약주하고 2차 전지하고 2월 달, 3월 달에 코로나 때문에 같이 빠졌으니까 같이 빠졌다가 샥 하고 올라와서 같이 올라갔는데 먼저 조정을 받은 쪽이 지금 아마 8월 달, 9월 달에는 2차 전지가 달렸으니까 먼저 조정을 받기보다는 조정을 받을 때 제약이 8월 달서부터 해서 10월 달까지 조정을 받을 때 2차 전지가 움직였죠. 그 2차 전지가 움직인 다음에 걔네들이 조정을 받을 때는 뭐가 움직이느냐? 그 다음 종목들이 움직이는데 그러니까 앞서서 먼저 움직였던 종목이 조정받으면 그 종목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게 얘기가 좀 복잡해졌는데 제가 다시 정리를 쉽게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뭐가 됐든 간에 주도주가 있어요. 주도주라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이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2차 전지하고 제약주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주도주가 조정을 받으면 그게 다시 간다는 얘기입니다. 요점은 그거예요. 근데 그게 1등주랑 2등주 혹은 주도주가 2개 있으면 이게 그 기간을 가지고 엇갈려서 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잘 구분을 해서 공략하시면 되는데 요점은 그냥 조정받으면 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 다 지우고 그래서 요점 정리를 다시 해드리면 지금 낙서가 많이 돼 있어갖고 조정을 받으면 그러니까 뭔가가 1차 상승을 강하게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게 만약에 여러분 주도주라 판단을 하게 되면 다른 종목들은 제쳐두고 있다가 이게 조정을 받으면 이거를 적극 매수를 해야 돼요. 자, 2차 전지는 많이 올라갔죠. 조정받을 때 공략을 했었어야 되는데 조정받을 때 지금 웬만큼 공략할 만한 종목이 없습니다. 제가 좀 이따도 살펴보겠지만 IT 쪽에서 2차 전지들을 LNF, 에코프로, 일진머티리얼즈부터 해서 지금 싹 다 전고점을 지금 거의 터치하는 수준으로 지금 너무 강하기 때문에 공략하기는 좀 어려운데 반도체 장비 좀 만만해요. 얘기를 좀 뒤늦게 좀 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제약주들이 흐름들이 최근에 이렇게 강했다가 조정을 받을 때에서 그래서 공략을 11월 달서부터 공략을 해야 된다는 이유가 앞에 3월 달서부터 해서 7월 달까지 강했던 정확하게는 2월 달부터죠. 2월 달서부터 해서 코로나 터질 때가 이제 그때 다시 우한폐렴 얘기 나왔으니까 1월 말이었죠. 그러니까 1월 말서부터 해서 그 얘기가 나오면서 그때 저도 그냥 봤어요. 제약주 흐름들이 우한폐렴이라 그러는데 움직이네. 이게 지금 정말로 갈까? 왜냐면 저는 그때 당시에 주목했던 건 2차 전지뿐이었기 때문에. 저는 올해 2월 달, 3월 달 저는 서울경제TV 2014년도 10월 달에 데뷔를 했지만 2년 뒤에 타방송에 갔다가 다시 왔을 때 2016년도 10월까지 하고 여기 다시 온 거는 2020년도 1월 말에 왔거든요. 1월 말에 오자마자 제가 서울경제TV 경제방송에 오자마자 방송 출연해가지고 가장 계속 얘기를 하면서 밀었던 거는 LG화학입니다. LG화학을 계속 밀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코로나 터지기 전에서는 가격을 볼게요. 코로나 터지기 전에서 제가 30만 원에서는 이거를 사야 된다 계속 얘기를 했어요. LG화학.
자, LG화학. 자, LG화학 제가 이때 당시에만 하더라도 차트를 보세요. 쭉 빠져 있죠. 이거를 길게 보면 잠깐 이거를 지워서 좀 더 길게 볼게요. 길게 봐서 차트를 길게 보면 이렇게 쭉 빠져 있죠. 쭉 이렇게 쭉 빠져 있다가 반등을 주고 쭉 빠져 있는데 여기서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 점에서 본 거예요. 이 점에서 얘가 올라갈 거다. 왜? 다른 IT 섹터들은 다 강하게 움직였거든요. 그리고 2차 전지에 대한 뭐 앞으로의 전망들이 계속 좋게 나와주는, 이미 벌써 2차 전지의 전망들이 좋게 나왔던 부분들은 2019년도서부터 이미 많이 나왔습니다. 정부에서도 뭐 제주도냐 아니면 우리나라냐 뭐 이렇게 시범으로 2차 전지 뭐 운행한다, 뭐 한다 앞으로 좋아진다는 얘기는 계속 나왔었거든요. 계속 나왔었는데 저는 아직은 타이밍이 아니라고 봤던 거죠. 그랬던 거예요. 어쨌든 계속 2차 전지 나중에 폭등할 거다라는 얘기를 이미 벌써 하긴 했어요. 근데 사진은 말하라 그랬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서울경제TV 여기 오고 나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여기서 서울경제TV 와가지고 여기서 요 종목을 요 종목을 여기서부터 이제 사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그때 당시만 가격만 하더라도 이제 30만 원 초반대, 31만 원, 30만 원 초반대 그렇게 얘기하고 오다가 이제 코로나 사태를 만났죠. 쭉 빠지니까 그때 당시 방송에서 제가 계속 노래를 했던 게 24만 원 이하면, 25만 원, 24만 원 이하면 얘는 그냥 감사합니다, 땡큐 하고 그냥 주워 담고 가져가면 큰 수익이 난다라고 얘기했던 게 바로 요 LG화학입니다. 그리고 LG화학과 더불어서 그때 같이 방송에서 똑같이 노래를 했던 게 LNF, 에코프로, 후성 이런 애들인데 그때 LG화학과 에코프로과 LNF와 후성도 이때 현재 저점 대비 그 기준으로 많이 지금 올라가 있는 이제 2차 전지 관련주가 되겠죠. 그래서 많이 올라갔어요. 많이 올라갔고 이렇게 많이 올라갔던 종목이 이제 조정을 받으면 이제 사야 된다라는 얘기는 모든 그 주도주들은 한번 상승을 하고 나서 조정을 받고 다시 상승하는 과정. 그래서 이거를 파동 이론을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엘리어트 파동을 보게 되면 이제 그것과 비슷한 건데 거기에서 차가 난 겁니다. 거기에서 주도주, 그러니까 주도주만 뽑아요. 주도주, 그러니까 주변주, 그러니까 이건 엘리어트 파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주도주는 죽지 않는다 해서 차가 난 거고 주도주는 죽지 않기 때문에 한번 강하게 상승했다가 그놈들이 조정을 싹 받으면 그거를 다시 공략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를? 주도주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러면 그 주도주는 뭐였느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때 당시 움직였었던 2차 전지와 제약주가 주도주였기 때문에 최근에 조정받았던 11월 달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요 종목들을 지켜봤어야 되는 거죠. 공략을 하거나 아니면 지켜보거나 만약에 여기서 이 종목을 10월 달, 11월 달에 놓쳤다. 놓쳐 상관은 없어요. 왜냐하면 항상 대장주들이 움직이면 제약바이오 대장주들이 움직이면 그 밑에 있는 애들이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후에서 지금 따라갔던 종목들로 제가 방송이나 TV나 아니면 회원들한테 추천을 해서 바닥에서 수익을 많이 내줬던 종목들은 일단은 지금 가장 최근에서 가장 많이 수익 난 종목이 바로 종근당 바이오예요. 자, 지금 종근당을 보게 되면 먼저 종근당이 바닥에서 많이 강하게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순환매로 우리가 얼마든지 종근당과 종근당 바이오 홀딩스 이런 종목들을 당연히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종근당이 이때 먼저 강하게 움직이는 흐름들이 여기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종근당 홀딩스를 봤던 거고 종근당 홀딩스를 봤던 거고 홀딩스도 바닥에서 어느 정도 이때 들어준 흐름들이 있었어요. 물론 지금은 이제 왔다 갔다 흔들리긴 하지만 근데 종근당 바이오가 완전 바닥에서 저는 이런 바닥주들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완전 바닥에 있길래 어차피 제약주들은 좀 전에 봤지만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형제들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고 거기다가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그때 당시 지금이 아니고 10월 말서부터 해서 이렇게 강한 모습들을 보여준 흐름들이 보여줬고 거기다가 유한양행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강하게 움직였고 거기다 또 한미약품도 거들죠. 한미약품도 굉장히 강하게 10월 말서부터 강하게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지금 제약주들이 이때 대형주들이 50%, 40%, 30%가 쉽게 지금 얘도 지금 50%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녹십자도 먼저 앞서서 10월 달서부터 강하게 이렇게 올려치는 걸 보면서
아, 대형주들이 이렇게 강한데, 그렇죠? 이렇게 강한데 그럼 당연히 제약주가 순환매가 나오겠지. 그리고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1차 상승이 컸던 내지는 상승이 강했던 애들이 주도주라면 그 주도주죠. 우리가 다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시장의 주도주는 누가 봐도 딱 주도주예요. 그래서 그 주도주는 조정을 받으면 다시 재공략을 하면 되는데 그런 애들을 어떻게 공략을 하느냐? 대장주들을 봐야 돼요. 대장주가 뭐다? 셀트리온. 이제 정리가 되겠죠, 이제? 셀트리온, 한미약품, 뭐 유한양행, 삼성바이오로서 얘네들이 강했기 때문에 아, 이런 애들이 강하다면 그러면 순환매로 다음엔 뭐가 따라가겠네? 그래서 종근당 바이오를 줬던 겁니다. 그래서 아, 왜 종근당 바이오를 그때 당시 공략을 하라고 줬다라고 했는지를 이제 좀 알겠죠? 대형주들이, 그러니까 제약주들이 주도주였는데 걔네들이 조정을 받으면 반드시 움직일 텐데 그 시그널은 저 대장들이 나타내 줄 건데 대장들이 움직이니까 종근당 바이오가 그때 타이밍에서 이제 11월, 이때가 며칠이었냐면 11월 20일이었는데요. 11월 20일 날 요 바닥에서 공략을 하고 나서 오늘 고점까지 수익률은 대략 170% 정도가 올라왔습니다. 거의 170%, 딱 정확하게 170%는 아니지만 거의 170점, 여기 찍히는 거는 169점 몇 프로 아니면 170.2% 뭐 이 정도니까 170%예요, 그냥. 바닥에서 움직이면 170%입니다. 근데 이거 하나만 노린 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하나만 노린 거는 아니지만 이거 말고도 뭐 영진약품도 있고 녹십자셀도 있고 뭐 종목들이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자, 다른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부강약품도 한번 볼게요. 어제 움직였었는데 부강약품. 자, 부강약품. 얘도 차트가 비슷하죠? 자, 좀 제약주들이 지금 돌아가면서 움직이다 보니까 요것도 바닥에 있을 때에서 더 건지는 거예요. 바닥에 있을 때 고점에서 쭉 이렇게 빠지고 나서 바닥을 다지고 나서 제약주들이 움직이니까 싹 이렇게 움직이는 건데 이슈는 다 비슷비슷합니다. 뭐 코로나 치료제 이슈 아니면은 뭐 실적이 앞으로 뭐 좋아진다라든지 아니면은 임상 1상 2상 뭐 면역 항암제라든지 뭐 등등등등의 또 이슈들을 가지고 이제 움직이는 건데 뭐 부강약품도 이제 뭐 덱사메타손 관련주 중에 코로나 치료제 과거 이슈가 있었던 종목이고 그래서 앞에 그런 이슈로 인해 가지고 거래가 실리면서 강하게 한번 움직였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그게 쭉 빠지는데 제약주들이 10월 말서부터 해서 뭐가 움직였다고요? 셀트리온 날아가죠. 그다음에 셀트리온 제약 움직이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가죠. 삼성바이오스 가죠. 뭐 한미약품 가죠. 뭐 유한양행, 종근당, 녹십자 다 움직이다 보니까 다른 뭐 신풍제약부터 해갖고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런 제약주도 싹싹 하나씩 움직이니까.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관련주 해가지고 뭐 화이더 관련주 해갖고 모더나 관련주 해갖고 쭉쭉쭉쭉 종목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바닥에 있던 종목들이 이제 이거 순환매 노리는 거거든요. 순환매. 근데 이 제약주들이 이렇게 올라가고 이거 말고도 뭐 또 있죠. 자, 이거 말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있는 패턴들을 공략을 해서 자, 녹십자셀도 마찬가지. 쭉 빠져 있을 때 이것도 공략하기 되게 쉬웠던 종목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전문가 생활을 지금 14년 동안 하면서 녹십자하고 녹십자, 랩셀, 녹십자 이 세 가지 종목을 보면 항상 보면 녹십자하고 랩셀은 같이 잘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똑같이 움직이는데 처음에서는 좀 속도 차이가 있어요. 근데 반드시 따라갑니다. 그래서 녹십자, 랩셀이 가길래 녹십자는 이미 갔고요. 그렇죠? 녹십자는 이미 먼저 올라갔고 그래서 녹십자는 뭐 여러 가지 하죠. 면역 항암제도 하고 있고 뭐 이문셀 부분은 녹십자, 랩셀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코로나 치료제도 하고 있고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조류독감 테마에서도 같이 엮이는 그래서 동물 백신도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합니다.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는데 녹십자 랩셀하고 녹십자 셀 같은 경우는 비슷해요. 그러니까 NK 세포 치료제, T 세포 치료제, 면역 항암제, 표적암 이런 부분들을 알게 모르게 좀 비슷하게 하는 구석들이 있는데 최근에 녹십자 랩셀만 열심히 위쪽으로 달려 올라가죠. 전고점을 돌파를 하고 해서 오케이. 자, 그렇게 되면 10월 달에서 바닥을 치고 11월 달에 올라간 걸 봐서는 녹십자 셀도 가겠구나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게 여기죠, 여기. 그래서 이 종목을 방송에서도 이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을 드렸고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이제 문제는 얘가 계속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보면은 이제 종목들이 살짝 이제 흔들리는 게 나왔는데 올해 연말까지 제약주들이 꺾이거나 죽지는 않을 거예요. 죽지는 않아요. 죽지는 않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뭐냐면 그동안 여러분들한테 9월 달, 10월 달, 그러니까 8월 달, 7월 달에서 2차 전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좋게 막 얘기를 하면서 왔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찬바람 불면 제약바이오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미리 했어요. 사지는 말고 찬바람 불면 제약바이오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9월 달에 뜨문뜨문 하다가 10월 말서부터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제약주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찬바람 불면 제약바이오를 해야 된다 하면서 11월 달서부터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타이밍을 잡아줬죠. 그래서 제약바이오가 지금 12월 달까지 수익률이 돌아가면서 어마어마합니다. 막 영진약품, 부광약품, 녹십자, 셀, 그다음에 셀트리온, 한미약품, 뭐 종근당 바이오 그동안에 언급했던 종목들이 마구마구 많이 올라갔는데 아마 제약주 제가 다 통틀어서 언급한 게 12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대략 한 10개 정도는 될 거예요. 근데 다 기억은 나진 않아요. 근데 10개 정도는 될 텐데 다 잘 가요. 다 잘 움직이고. 근데 그 제약주에서 이제는 뭐로 이제 힘의 이동이 어느 정도 필요하냐면 바로 IT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서 얘기했던 부분들 제가 계속 얘기하고 강하게 얘기하면 결국은 같죠. 그거에 대한 왜 제약주가 움직이는지 또 궁금한 사람들은 아까 했던 부분들 다시 생각해 보면 돼요. 강했던 애들이 조정받으면 다시 가더라. 강했던, 그렇죠? 강했던 애들이. 그래서 강했던 애들이. 근데 IT는 반드시 가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시장을 가지고 다시 얘기를 할게요. 자, 시장을 가지고 다시 얘기를 하면 지금 코스피가 무지하게 강해요. 뭐 조정을 받아도 될 만도 한데 조정받을 생각도 안 하고 굉장히 강한데 지금 코스피 지수가 굉장히 세게 움직이잖아요. 조만간에 뭐 3,000을 간다라는 얘기도 있고 뭐 3,000을 넘어간다라는 얘기도 있고 저도 3,000은 기본적으로 간다고 보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3,000을 갔는데 내년의 목표치는 아니고요. 내후년까지 만약에 강하게 움직인다면 저는 4,000 이상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4,000 이상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시장이긴 하지만 이제 종목이 중요한 거죠. 뭐 지수가 중요하겠습니까? 근데 이 시장이 3,000을 넘어가고 그 이상을 가려면 물론 소외받았던 대형주의 흐름들도 좋아야 되겠지만 IT, 반도체, 장비주의 흐름도 반드시 따라와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 경기가 이제 슬슬 이제 살아난다는 얘기가 나와주면서 원자재 가격도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 관련된 종목들도 굉장히 흐름들이 좋아지고 있는데 반도체 디램 가격도 지금 12월 달 들어와서 지금 갑자기 굉장히 강하게 지금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에서는 내년에서는 4차 산업혁명 얘기가 계속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내년에서는 5G라든지 디램이라든지 그다음에 낸드 플래시라든지 시스템 반도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는 뭐 많이 들으셨으니까 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거에 대한 이제 좀 자료를 몇 가지 좀 살펴볼 거예요. 시장도 이렇게 강하고 삼성전자도 이렇게 강한데 그럼 삼성전자는 더 갈 것인가? 최근에 이제 그런 기사가 하나 나온 게 있죠. 자, 요거는 일단은 내용은 먼저 이제 뭐 PPT 내용을 좀 보면서 하나씩 살펴보면 그러니까 이거를 내용이 많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뭐 다 뭐 자세하게 보지는 않을 겁니다. 그냥 대략적으로 자, 일단 올해 10월 달 이제 경상흑자 역대 3위까지 이제 올라왔다 이제 기사인데 대한민국 역사상 지금 반도체랑 자동차 수출 탄력이 붙으면서 10월 경상수지가 역대 세 번째로 큰 흑자를 기록했다. 자, 코로나 이슈가 불과 지금으로부터 7개월 전에 있었습니다. 7개월도 아니죠. 이제 10개월 전에 있었던 이슈들인데 지금 이렇게 지금 반도체랑 자동차 수출 호조가 났다고 말만 그러는 게 경기가 좋아진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세 번째 큰 흑자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디서 나온다고요? 반도체, 자동차. 어쨌든 반도체에 저는 일단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반도체니까 반도체 쪽이고 자, 얼마 전에 이상한 기사가 이제 하나가 나왔었어요. 최근에 한 지금으로부터 한 2주 전, 3주 전이었던 것 같은데 한 달 전이었나? 그때 이제 그 삼성이 이제 6위 마이크론에 따라잡혔다 얘기하면서 반도체 업계가 발칵하면서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저는 그때 딱 보자마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예전에도 그랬는데 예전에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불과 최근 일이에요. 4월 14일 날 중국 반도체 업체인 YWTC, 그러니까 양쯔강 메모리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 양쯔강 메모리라는 요 회사가 128단 적층형 낸드 플래시를 양산 계획을 발표를 했더니 이틀 만에 불과 이틀 만에 삼성전자에서 바로 2일 딱 지나자마자 바로 삼성전자에서 160단 플래시 메모리를 양산한다라는 얘기를 발표를 했죠. 아마 이 전에서도 제가 그런 비슷한 기사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추격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뭔가 자기네들이 자랑하려고 뭔가를 딱 발표를 하면 삼성전자는 이미 벌써 패가
여러 가지 패가 있는 거죠. 이미 다 개발을 해놓고 미리 패를 보여주질 않는 겁니다. 왜? 굳이 보여줄 필요가 없는 거였죠. 왜? 왜냐면 자기네들 다 개발을 해놓고 쟤네들이 뭔가 추격이 나온다 싶으면 그거를 패를 하나씩 뒤집으면서 우리는 벌써 다 개발했지롱 하면서 뭐 그런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서 이렇게 발칵이라는 기사가 나올 때에서 글쎄 마이크론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격차를 줄이는 거는 맞다라고 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기술 격차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황 교수님도 세 걸음 뒤에서 따라왔다면 마이크론이 반 걸음 뒤에서 있는 거다라고 기술 격차를 줄였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기는 하지만 사실은 저는 요 정도 사실 저는 동의하지를 않습니다. 어쨌든 따라잡힌 거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 뒤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일단은 뒤에 내용을 좀 더 요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삼성 업계 6위 밀렸던 발등에 불 떨어진 걸까? 뭐 내용이 좀 지루하니까 제가 그냥 요약을 해드릴게요. 쉽게. 낸드 플래시는 적층 기술이 이제 핵심인데 쌓는 거예요. 쌓아내는 건데 이거를 이제 얼마나 많이 높이 쌓느냐, 그러니까 저장을 얼마나 많이 할 수 있느냐, 이제 이 기술인데 삼성은 싱글 스택이고요. 그 마이크론이 공급한 176단은 이게 더블 스택인데 그러니까 하나로 쌓아서 저장을 하나로 쌓아서 160개를 할 거냐, 아니면은 두 번을 쌓아서, 그쵸? 두 번을 쌓아서 176단이니까 나누면은 88인가요? 그쵸? 88. 두 개로 나누면 어쨌든 저장 공간은 176이니까. 그러니까 두 개로 나눠서 할 거냐, 한 번에 갈 거냐 할 건데 일단은 기술력은 싱글 스택이 우위에 있다라고 해요. 싱글 스택이 우위에 있다고 하면 뭐 제가 뭐 공학도는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삼성전자는 128단의 V 낸드 플래시에 플래시를 양상 중이었는데 싱글 스택으로 기술을 했고, 뭐 이건 뭐 구멍 하나 뚫었다는 얘기는 아까 좀 전에 했던 비슷한 얘기니까 그렇게 해서 넘어가면 되고. 자, 다음으로 여기 써 있죠. 더블 스택은 싱글 스택에 비해서 기술력과 성능이 떨어집니다. 만약에 삼성전자는 벌써 176단 이상의 낸드 플래시를 어떻게 했다면, 더블 스택으로 했다면, 실질적으로 지금 기사가 지난주 금요일 날인가에 나왔어요. 삼성전자, 그러니까 기사인데 이거 삼성전자 그렇게 개발을 했다가 아니고 기사가 256단을 쌓을 수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더블 스택으로 가게 되면, 그래서 삼성전자가 만약에 하겠다라 그러면 얼마든지 256단으로 지금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데 안 하는 것뿐이라는 거. 저는 그래서 왜 이거를 말씀을 드렸냐면 최근에 이제 그 마이크론이, 그러니까 6위짜리, 그렇죠? 세계 점유율 6위짜리 마이크론이 아까도 여기 보게 되면 지금 글로벌 낸드 플래시 지금 점유율 순위거든요. 자, 1위가 삼성전자고요. 그렇죠? 1위가 삼성전자고 이게 이제 작년 기준이에요. 작년 지단의 기준에서 삼성전자가 35.9%, 낸드 플래시.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에서 디램이 있고 낸드 플래시가 있는데 디램 말고 낸드 플래시만입니다. 낸드 플래시만 했을 때에서 삼성전자가 35%, 그다음에 밑에 마이크론이 지금 11%. 근데 현재 지금 인텔을 인수를 했죠. 낸드 플래시 부분을 인수를 하면서 하이닉스 부분과 인텔 부분이 합쳐지게 되면 대략 22.9% 정도가 되는데 이렇게 돼요. 삼성전자 33.8%, 마이크론 10.3%, 뭐 웨스턴 디지털 15%, 17%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마이크론한테 지금 뒤처졌다라고 기사가 나오니까 저는 그거를 아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예요. 기술력은 일부 부분에서는 마이크론이 우위에 있을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그 큰 기술과, 그러니까 쌓는 부분,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맘만 먹으면 두 개 층으로 쌓아버리면 256단까지 쌓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기사 내용만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착각할 수 있죠. 아, 삼성전자가 옛날 삼성전자가 아니구나. 야, 기술력이 이제 따라잡히는구나. 이러다가 마이크론 미국에 있는 기업한테도 따라잡히고 나중에서는 중국한테도 따라잡히는 거 아니야? 그런 거는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여전히 삼성전자는 그 다음 묘수들을 지금 쌓아놓고 기술들 축적을 해놓고 다음 그 파운드리 시장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천천히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어제도 낸드 플래시 2위로 지금 올라서 있는 하이닉스인데 하이닉스 기사를 찾아보게 되면 DDR5 램을 양산을 시작을 했죠. 삼성전자도 개발은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양산은 가동을 시키지는 않고 있어요. 근데 조만간에 삼성전자도 이제 양산 그거를 이제 가동을 시키겠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뿐이니까. 근데 하이닉스가 일단은 먼저 양산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공장을 돌릴 수 있는, 그러니까 개발과 양산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든 것은 좀 틀립니다. 어제 양산할 수 있는 체제를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하이닉스는 돌리겠다 얘기 나왔으니까 조만간에 삼성전자도 양산하겠다는 얘기가 분명히 나올 거예요. 어쨌든 내년에서는 메모리 반도체와 낸드 플래시의 이 캐파 굉장히 커질 텐데 일단 이 반도체 이 서버용 여기 보면은 이게 서버용으로 여기 서버용으로 돼 있죠. 여기 있네요. 기업용. 그러니까 기업용 이제 서버용 이쪽에 있는 디램 같은 경우는 교체 주기가 대략 그 컴퓨터 부품이잖아요. 저도 뭐 컴퓨터 쓰지만 사실 컴퓨터 쓸 때 뭐 램 같은 거 그냥 10년 이상 써요. 쓰게 되면. 근데 이 서버용 같은 경우는 3년에서 4년 정도, 특히 4년 정도면은 이게 교체 주기를 해줘야지 고장이 안 나고 그렇답니다. 이거는 기사 내용이 나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서버용 이 디램 같은 교체 주기가 한 4년 정도가 되는데 2016년도에 서버용 디램 이게 굉장히 많이 구축이 됐어요. 뭐 구글이라든지 뭐 여러분 알고 있는 그런 큰 기업들에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뭐 페이스북, 뭐 구글 여러분 알고 있는 모든 그 기업들이 서버를 많이 구축을 했는데 왜냐하면은 앞으로의 그 클라우딩 서비스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 뭐 지금 서비스 많이 하고 있는 뭐 유튜브 같은 경우도 그렇죠? 그거 다 어디다 저장합니까? 그 컴퓨터 안에다 저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들이 2016년도에 엄청나게 디램을 사들이면서 2016년도, 2017년도까지 말 그대로 그 슈퍼 사이클, 황금 사이클이 찾아왔었어요. 2년 동안. 그래서 반도체 주가를 보게 되면 2년 동안 상승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교체 주기가 3년에서 4년이라 그랬죠. 그러면은 4년이라 치더라도 2016년도면 2020년 현재 구간에서 원래는 올해 기업들이 그러니까 글로벌 기업이나 뭐 우리나라 기업도 마찬가지고 그 서버용 디램의 그 부품을 교체를 하는데 투자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위축이 돼서 투자를 안 했답니다. 올해 하지를 않고 그거를 내년으로 넘겨서 그래서 내년에서는 이 서버에 대한 증대도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어쨌든 그 서버에 대한 그 디램 수요도 늘어나고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어쨌든 그거를 생각했을 때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특히 하이닉스가 인텔을 인수해서 지금 열심히 이렇게 사 모아서 지금 기업용 SSD 시장 점유율로만 따지면 하이닉스, 인텔이 더 많아요. 이거는 낸드 플래시 전체 점유율이고요. 그래서 삼성전자고 그다음에 2위가 이거지만 기업용 그 저장 디스크 SSD 그래서 메모리 디스크 저장하는 건데 낸드 플래시예요 이게. 그래서 낸드 플래시 이게 낸드 플래시거든요. 낸드 플래시로 저장하는 건데 디램은 지워집니다. 전기를 끄면 지워져요. 근데 요거는 안 지워져요. 하드디스크인데 과거에서는 HDD를 썼지만 지금은 SSD라고 그래서 이거는 메모리 저장 디스크 요거의 기업용은 더 높더라. 그래서 뭐 내년에서는 일단 기대가 됩니다. 이 서버 부분만 봐도 저는 기대가 되는 그거니까 일단 점유율을 많이 늘어놓은 거는 저는 뭐 신의 한 수까지는 아니고 뭐 당연한 거지만 참 잘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좀 드리고 싶고 아까 봤었던 이제 그 낸드 플래시 업체의 차세대 제품 이거 위에 보면 삼성전자의 7세대 176단으로 추정인데 글쎄요 일단은 추정이지만 뭐 맘만 먹어서는 뭐 그 이상도 쌓을 수 있다고 하니까 일단은 그거 추정되는 V랜드 그다음에 그 밑에가 이제 하이닉스 그러니까 기술력으로 봤을 때 전문가들이 판단했을 때에서 수준인데 제 밑에 있는 게 이제 중국 아까 양쯔강 메모리죠 128단 S트래킹 랜드 이게 제일
어떻게 보면 조금 기술력이 좀 떨어지는. 그래서 미국 마이크론이 170단 3낸드, 미국 인텔이 144낸드, 그다음에 SK하이닉스가 176단 4D 낸드, 그다음에 뭐 삼성전자는 이제 V 낸드 이래갖고 일단은 기술력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 물론 기술을 계속 엎치락뒤치락 하는 거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하이닉스는 176단을 성공했다고 최근에 기사가 나왔습니다. 나왔고 이걸로 인해서 일단은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원래 속도가 좀 늦어요. 디램에 비해서. 근데 지금 점점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데 차세대 기술 확보, 시장 확대.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내용들은 제가 대충 설명했기 때문에 여기는 넘어가고요. 이번에 개발한 176대 낸드에는 3세대 4D 기술을 탑재해서 업계 최고의 수준인 웨이퍼 생산을 확보를 했다. 하이닉스도 그런 이제 4D로 아까 삼성전자에 봤었던 4D 쪽으로, 근데 V낸드까지는 아니고 4D 쪽으로 지금 양산을 들어갔다는 기사고요. 보면 속도죠, 뭐. 전송 속도가 기존보다 33%가 개선이 됐다. 그러니까 점점 이 기술들이 발전이 되게 되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접할 그 기업들의 그 제품이라든지 플랫폼을 보게 되면 여러분 영화 보시죠, 그렇죠?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거 보잖아요. 그러면 이런 영화를 볼 때에서 여러분들이 과거에서는 컴퓨터에서 뭐 다운을 받거나 아니면 뭐 구매를 해가지고 CD로 보거나 뭐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스트리밍 서비스라 그래서 드라마가 됐든 뭐가 됐든 이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붐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해서 이쪽 부분이 더 커질 거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서비스를 하려면 속도가 굉장히 빨라야 됩니다. 빨라야 돼요. 빨라야 되는데 그 빠른 그 부품이 바로 이 디램과 그다음에 낸드 플래시, 저장과 이런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려면, 그리고 그런 서비스와 포함해서 아직은 여러분들한테 혹은 저도 뭐 생소한 기술력인데 바로 이제 VR이라든지, 그렇죠? 가상 공간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게임할 때 여러분은 뭐 게임 얼마나 여러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 시청하시는 분들의 연령대를 보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이 뭐 게임을 많이 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근데 앞으로 이제 자라나는 친구들과, 그렇죠? 아니면은 이제 아직 젊은 친구들은 게임을 많이 합니다. 직장인도 많이 해요. 물론 핸드폰 게임은 하지만 이제 핸드폰 게임을 넘어서서 이제는 컴퓨터만 있으면 혹은 성능 좋은 이 핸드폰만 있으면 이걸 가지고 그 고사양 게임 있죠? 이런 부분을 즐길 수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VR이라든지 이제 가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이제 그 데이터 용량들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인데 그걸 다 어디다 저장하느냐? 핸드폰에 저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이 바로 그 서버에 저장이 돼서, 그러니까 서버에 저장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메모리가 필요하죠. 메모리 하드디스크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쪽에 이제 서버 증대가 지금 대기업들이 지금 그쪽 그 서비스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안 그래도 교체 수기인데 앞으로 이제 그런 대규모 그 데이터들의 서비스를 해서 스트리밍 서비스라든지 그다음에 고 화질의 게임들을 위해서 좋은 제품들을 지금 계속 교체가 되고 있는데 아마 계속 교체가 될 거예요. 더 좋은 제품으로. 그래서 계속 상상이 되고 있다라는 거. 그거고 이거는 최근에 여러분들 기사 봤었던 그 10조를 들여서 인텔 랜드 사업부를 인수를 했다. 그래서 뭐 그 기사들이죠. 넘어가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이제 결론만 내드리면은 이제 결론 요약을 해봤어요. 업계 위기에 밀렸는데 타격이 있을 것이냐? 아니다. 타격을 없을 거다. 삼성전자는 기술력이 없는 게 아니다. 기술력이 있는데 뭐 봐준 건 아니지만 마이크론이 좀 따라오긴 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많은 뭐 예를 들어 항목이 한 100개가 있으면 그 중에 1개 정도가 마이크론이 조금 따라온 거다. 그거는 맞다. 근데 아직 뭐 100개 중에 99개는 삼성전자가 우위에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맘만 먹으면 그냥 싸우면 되거든요. 옆에 하나 더 싸우면 바로 256단이 되기 때문에 뭐 그거 부분을 가지고 뭐 일시적으로 지금 앞선 걸 가지고 삼성전자가 밀리는 건 아니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 반도체 뭐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고요. 요 얘기는. 자,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가 기술력이 떨어지지 않는다라 그러면 앞으로 내년에서 이제 그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탄탄합니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대략 170조에서 200조 정도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벌써 메모리 반도체는 삼성전자가 거의 독점이죠. 독점이죠. 하이닉스와 함께 메모리 디램을 얘기하는 거예요. 디램을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거의 독점이고 거기 이제 뭐 마이크론이 이제 껴있는 그런 정도의 이제 수준인데 아까 봤었던 그 점유율은
낸드 플래시 부분이고, 그래서 낸드 플래시하고 디램하고 여러분들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걸 먼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반도체의 종류에는 메모리 반도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메모리 반도체가 있는데, 메모리 반도체는 뭐냐? 말 그대로 저장할 수 있는 저장 용도로 쓰는 거고요. 비메모리 반도체 저장 용도가 아니고 CPU를 생각하면 돼요. 여기 보이죠? CPU, GPU, 이거 그래픽을 처리하는, 그래서 GPU. NPU는 이제 신경망 뭐 이런 건데, 이건 인공지능 거기에 쓰는 거니까 뒤에 또 다시 보면 되고,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데이터 처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을 비메모리 반도체. 쉽게 생각하면 그냥 CPU, 두뇌로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점유를 하고 있는, 지금 전 세계에 지금 거의 독점을 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삼성과 하이닉스는 바로 이 부분이 지금 어마어마했던 거고, 이 부분에서 아까 전에 설명을 했었던 거고요. 그 낸드 플래시라든지 이 부분은 이쪽만 설명한 거고, 이쪽은 설명한 게 지금 하나도 없어요, 지금. 비메모리 반도체 쪽은 설명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면 이제 앞으로 해야 될 거니까. 그래서 아까 설명했던 이 앞으로의 그 서버 교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면서 수요가 증가할 거다. 이거는 디램만 얘기한 겁니다. 디램만 얘기한 건데, 그 디램만 얘기했던 그 부분이 대략 한 170조에서 200조 정도 되는 시장이다. 그것만 알면 되고요. 그래서 디램은 뭐다? 이거는 전기를 넣으면은 저장이 되지만 전기를 끄면 지워져요. 그래서 휘발성 임시 저장용이고, 낸드 플래시는 지워지질 않습니다. 한번 저장해 놓으면 계속 쓸 수가 있어요. 컴퓨터를 껐다 켜도 그대로 있는, 그래서 하드디스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래서 이게 이제 SSD라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하드디스크라고 그랬죠. 지금은 SSD.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자, 다시 원래대로 좀 돌아가서 그러니까 이거를 자세하게 다 보지 않고 여러분들이 좀 쉽게끔 설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파운드리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내년 2021년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 제약바이오도 예상했는데 그게 잘 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이유도 얘기했고, 그 얘기도 아직 끝난 게 아니고 2월달, 3월달은 더 간다고 얘기를 했고, 그런데 반도체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데 걔네도 주도주기 때문에 시장에 가려면 가야 된다. 아까 그 얘기를 했던 거고, 그게 가는 이유는 뭐 서버 증대라든지 뭐라든지 지금 사이클도 됐고,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도 됐고, 그런 부분은 여러분 다 이해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시장이 200조 정도가 시장이 되는 건데, 근데 왜 삼성전자부터 해서 반도체 장비주라든지 이런 애들은 왜 더 봐야 되느냐? 그 이유가 또 뭐 있느냐? 사실은 지금까지만 설명한 것만 하더라도 내년장에서는 그냥 하이닉스 가는 겁니다. 삼성전자 가는 거예요. 반도체 장비 가는 건데, 그거 플러스 400조 시장이 남았다라는 거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앞에서 설명했던 그 모든 이유로 인해 갖고, 야, 그 정도의 이유면은 가겠네, 그렇죠? 가겠네. 그게 이거예요, 지금. 그게 이거예요, 지금. 그게 이거고요. 지금 170조 정도에서 한 200조 정도로 이제 가는 거. 뭐 늘어나게 하겠죠. 이게 이거고, 이 시장이 지금 남았다라는 얘기입니다. 400조짜리 시장이. 자,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 시장에서 무슨 업적을 이뤘느냐. 자, 엔비디아 차세대 GPU를 수주를 했습니다. 대단한 거죠. 퀄컴 AP칩을 수주를 했고요. IBM 차세대 CPU 수주를 했고요. 최근에 기사 다 나왔던 것들이죠. 뉴스도 나오고, 여러분들 뉴스데스크나 뭐 이런 것들 보면서 한 번씩은 접해봤었던 그런 기사들. 그리고 바이두 인공지능 AI 칩도 수주를 하면서 나왔는데, 이것만 끝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내년에, 이거는 이미 벌써 달성을 한 거고요. 계속 수주를 받을 거고, 내년에서는 인텔과 AMD의 CPU와 GPU도 삼성전자가 가져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허망단 얘기가 아니고, 인텔도 이제 인텔도 AMD의 경쟁에서 이제 밀려내질 않으려면 7나노 혹은 5나노 아직은 조금 양산이 조금 어렵지만 7나노 쪽으로 가야 돼요. 7나노 쪽으로 가야지만 그러니까 이게 나노수가 좀 줄일수록 성능도 좋고 전기도 마찬가지 좀 적게 먹고 이런 이제 장점들이 있고, 그리고 그 찍어낼 때 단가가 좀 낮아지는 그런 흐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끼리 싸울 때에서는 인텔이 AMD와 이 승부를 걸려면 파운드리로 TSMC에다 맡겨야 되는데, TSMC 공장은 물론 증설을 하고 짓기는 하지만 AMD의 물량을 다 받기에는 지금 꽉 찼답니다. 그래서 지금 AMD도 이 물량들이 앞으로 이제 CPU라든지 이 물량들이 굉장히 증대가 될 건데, 이 물량을 TSMC에다가 다 맡길 수 없으니 이게 이 AMD 물량도 삼성전자로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해요. 이거는 제가 확인을 하고
들었던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신빙성이 있는 얘기고요. 그렇다 한다라 그러면 인텔도 혼자서 이제 다 만들고 할 수는 없고 이제 팹리스, 그러니까 이 설계 부분만 하고 그걸 파운드리 쪽으로 이제 받아서 하는 그 삼성전자는 이제 받아서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을 내년에서는 아마 이슈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슈가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짚어드릴 건데, 자,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 5개 업체 현황인데, 이거 현재 상황까지입니다. 현재 상황까지 대만 TSMC 2위가 이제 한국 작년까지 파운드리 시장에서 4조밖에 안 했어요. 34조 정도, 34억 달러면 그냥 우리나라 돈으로 3조 4천억이라 생각하면 돼요. 3조 4천억밖에 되질 않았는데 앞으로 이거는 이제 점유율이고요. 점유율을 조금씩 따라잡고 있죠. 이거는 뭐 중요한 건 이거 넘어가고. 자, 이거 넘어갈게요. 이거 제가 환산해 드릴 테니까. 일단 이것만 기억하세요. 3,747억 달러가 406조라는 거. 자, 그럼 넘어가면 비메모리 시장 앞으로의 시장 전망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이거 메모리요. 디램 170조에서 200조 정도. 앞으로 좀 더 성장할 겁니다. 200조 정도로 보고 있는데 반도체 물론 이게 더 클 수도 있어요. 이거는 뭐 전망치니까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확 늘을 수도 있는데 비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성장 범위를 보세요. 한번. 3,747억 달러. 406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시장인데 여기에서 삼성전자가 여기 재밌는 내용도 있는데 미중 비메모리 패권 조절 궁금하시죠? 이거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주요한 큰 시장에서 결론을 가겠습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내년에는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제가 볼 때에서는 인텔과 AMD, 퀄컴, 엔비디아 이게 모든 그러니까 엔비디아 ARM을 인수를 했죠. 이렇게 해서 아마 CPU 전쟁으로 갈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전쟁하려면 얘네들이 위탁 생산을 하고 얘네들이 본업, 설계는 얘네들이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걸 누굴 줘야 되느냐? TSMC가 줘야 되는데 TSMC가 바빠요. TSMC 공장 지금 바쁩니다. 꽉 찼어요. 뭐 더 해야 되는데 물량들이 지금 막 쏟아지니까 이걸 받아줄 데가 없죠. 그럼 누가 받아줍니까? 삼성전자가 받아준다는 얘기에서 삼성전자밖에 제가 볼 때는 대안이 없습니다. TSMC 말고는 뭐 누가 받아줄 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서는 그 엔비디아, 퀄컴, IBM, 바이두에 이어서 인텔, AMD, CPU와 GPU의 위탁 생산 가능성 물음표죠. 이거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니까. 근데 지금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네덜란드 가갖고 ASML이라는 회사에 가서 그 노광 장비라든 이런 것들을 막 매집을 하고 막 삽니다. 막 사는 이유는 내년에서 그런 것들을 열심히 찍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장비들도 사고 기술력도 충분을 하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대는 모든 제품들이 여태까지 여러분 CPU 하면은 인텔과 AMD만 생각을 하죠. 이제는 그런 생각 버려야 됩니다. CPU와 노트북과 그다음에 핸드폰 모든 것들이 이제 다 통합이 되는 서비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폰의 모든 CPU와 GPU가 경계가 이제 모호해지는 그런 이제 시대가 오기 때문에 얘네들이 열심히 경쟁할 텐데 이 경쟁할 때 가만히 앉아서 TSMC와 삼성전자는 가만히 앉아서 그 플랫폼이 아니죠. 그 물량들을 받아가면서 이제 공장에서 찍어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TSMC는 TSMC대로 가는 거고 삼성전자는 삼성전자대로 이제 좋을 건데 그래서 통합 플랫폼. 그 플랫폼은 초고속 인터넷이 필요할 거고 여기도 칩이 들어갑니다. 비메모리 칩도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결제 붙여야 되고요. 컴퓨터, 인공지능 이거 모두 다 붙이면서 이제 앞으로 시대가 바뀔 건데 거기에서 그러니까 치고받고 싸우는 거는 이제 CPU끼리는 얘네들끼리는 경쟁을 하는 거고요. 앉아서 TSMC와 논아먹는 건데 삼성전자의 기술력이 점점 제가 볼 때는 TSMC를 따라잡을 겁니다. 그러면 점유율이 400조 정도에서 못해도 100조를 할 거고 잘하면 TSMC 점유율이 50%죠. 그거를 뺏어오지 않을까.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내년에 많은 그 좋은 예상을 해보는데 사실 더 자세한 좀 내용들이 있는데 오늘 시간이 이 정도 되니까 다음 강의 때 왜 삼성전자가 TSMC를 이길 수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다음에 강의할 수 있으면 자세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강의 잘 들으셨나요? 자, 2021년 대전망 강의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어떤 종목과 어떤 업종 섹터를 공략을 해야 될까? 저 이제 그런 얘기를 해드리기 위해서 일단은 업종에 대한 얘기만 많이 해드렸는데 종목이야 뭐 아침 방송이나 뭐 저녁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그쪽에서 여러분들 종목 잘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20년이 얼마 남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마무리를 하셔야 되고요. 제약바이오 잘 갔죠. 반드시 IT 부품주는 크게 갈 겁니다. 많이 갈 거예요. 이쪽에 가지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서 여러분들한테 준비할 수 있는 IT 부품주, 특히 반도체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에 대해서 오늘 많은 얘기를 해드렸는데 굉장히 전망이 좋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의를 보고 내년에서는 2021년도에서는 반도체 섹터에서 여러분들이 큰 선물 가져가실 수 있다. 이거 믿음으로 가져갔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